총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월드컵을 맞아 오로지 맥주에 치킨만을 찾는 닭편향적 인민들을 위해 유자골 고흥 한우 고로케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가격에 없어서 못 먹는 한우를 듬뿍 다져 넣은 후 생빵 가루로 두툼하게 감싼 유자골 고흥 한우 고로케라면 그동안 암묵적으로 맺어진 맥주와 치킨의 견고한 카르텔을 한 방에 까부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대하신 김용민 동지께서는 치솟는 침샘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100% 고흥한우로 가득 채워 풍부한 육즙과 고급 습식 생빵 가루를 입혀 더욱 바삭한 유자골 고흥한우 고로케를 압도적 최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북한 비핵화 전담 TF, 미국 국무부 곧 가동. 이런 제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관계 개선 문제를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시민, 훈장에 대한 역사적 평가 요구.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부가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확정했지요. 경향신문은 훈장 추서 논란을 통해 역사적 평가와 정치적 평가의 간극이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워라벨 시전 고용 유연성이 답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워라벨 시전, 즉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하려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일보가 이렇게 진단했네요. 다음은 한국일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감 구하는 긱경제. 일자리의 미래라는 평가대 저질 고용 양산이란 주장.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해서 직접 일감을 수주하는 일이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비상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일자리가 늘면서 저임금 노동자가 대거 양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규제 비웃는 재벌, 내부 거래가 더 늘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로 이어지는 대기업 내부 거래가 더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 브리핑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고용부 삼성 불법 파견 수사 의견 2차례에 뭉갰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삼성 불법 파견 의혹을 조사했던 일선노동청의 의견 보고서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간부는 불법 파견과 관련해 삼성 쪽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근로감독관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기업 299곳 발등에 불. 이런 제목입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즉 기관 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을 다음 달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주요 기업 300곳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아일보는 정부와 정치권이 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네요. 네,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하도록 재벌들 왜 개판 쳤죠? 다음은 서울신문. 교실을 뒤집어라.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서울신문은 명문대 진학을 지상과제로 삼는 현재의 교육이 모든 학생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가덕도 신공항 뇌관 5억 돈이 불댕겼다. 이런 제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핵심
핵심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2년 만에 재점화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올해 5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 세계 1위 흥행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070-7584-2050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6.25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 송환이 이번 주 안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미군 유해 송환 그리고 비핵화 협상을 위해 미국 당국자 6명이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정부는 유해 전문가 2명과 국무부 및 중앙정보국 관계자 4명을 지난주 평양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는 미국 당국자들이 미군 유해 송환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사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면 조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조선과 미국은 비핵화 일정과 보상을 놓고 물밑 협상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일명 논두렁시계 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설이 난무했는데요.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국가정보원이 논두렁시계 사건을 기획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인규 전 중앙수사부장은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언론에 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약 2주 앞둔 2009년 4월 14일 국정원 직원 2명이 대검 중수부장실에 찾아온 사실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요. 국정원 직원들의 방문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논두렁 시계 사건 자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팩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이후인 지난해 9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바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미투 운동을 촉발케 했던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서지현 검사는 사직서를 내지 않았는데 법무부 검찰국이 서지현 검사의 사직서 제출 이후를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은 최근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2015년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가 부당했음을 밝히는 증거를 내놨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은 뒤 사직 의사를 표했으나 지청장의 만류로 사직서를 내지는 않았는데요. 검찰은 서지현 검사의 사직 의사를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는데도 검찰과가 사직원 제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사직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인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검찰국 인사 담당자가 애초 통영지청으로 예정됐던 최모 검사에게는 2번이나 의사를 물었다. 하지만 최 검사가 난색을 표하자 서지현 검사에겐 한 번도 의사를 묻지 않고 통영에 발령 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상은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의 여론 공작은 포털 사이트뿐 아니라 트위터와 언론사 홈페이지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론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을 KBS가 전수조사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 중인 트위터 계정 120개, 트윗 12,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시위와 집회, 그리고 불법과 폭행이었습니다. 대규모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을 강조하는 글도 유포했는데요. 이들 계정은 주로 정보국과 홍보실 소속 경찰관들이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활동을 시작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직후인 2013년 3월 활동을 끝냈습니다. KBS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 노총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양대 노총 와해 공작이 윗선에 보고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채필 전 장관은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채필 전 장관은 차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국민노총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노총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마련했는데요. 이채필 전 장관이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에게 3억 원을 부탁했고 국민노총에 실제 흘러간 돈은 1억 7천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했습니다.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이채필 전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채필 전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국정원 자금 통해서 국민노총 설립 지원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가 의심받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러 왔고요.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의심받는 사항에 대하여 한 것은 한 대로, 안 한 것은 안 한 대로 사실대로 답변 드리러 왔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저는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하여 제가 특별히 한 행위가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임태희 당시 실장이 관련 내용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윗선 개입 여부를 캐고 있습니다. SBS 보도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 원 이상 재벌의 내부 거래 실태를 분석했는데요. 재벌의 내부 거래 금액은 2014년 약 8조 원에서 2017년 14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2014년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가 시행된 바 있는데요.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2013년 16%에서 규제 첫 해인 2014년 11%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17년에는 14%까지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의 광고를 독점하는 이노션 그리고 계열사 사이의 내부 거래 규모는 2013년 1,400억 원에서 2017년
2017년 2,400억 원으로 75% 급증했습니다. 매출에서 내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곧 4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 50%를 넘어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사익 편취 규제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겨레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이 새 도지사 취임 직전 월드컵 스포츠센터의 입찰을 강행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을 놓고 공정성 시비까지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월드컵 스포츠센터 입찰 공고를 낸 수원 월드컵 관리재단은 사업계획 설명회를 거친 뒤에 다음 달 2일 우선 협상 사업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월드컵 스포츠센터의 민간 위탁기간 종료일이 오는 10월 31일로 5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새 경기도지사가 취임하기 전 재단 쪽이 새로운 민간업체 선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현재 재단 사무총장은 한규택 전 한나라당 도의원으로 남경필 경기지사가 임명한 인물이어서 이런 의심을 부추깁니다. 또한 이번 입찰에는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 그리고 매출 실적이 포함돼 평가지표가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부겸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지금 내각에 있다. 마음대로 사표를 던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말이죠. 자신을 지휘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인데 당에 돌아가라는 메시지 없이는 사표를 던질 수 없다는 겁니다. 김부겸 장관은 당대표 출마가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하지만 그건 국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없고 지위에 대한 사적 욕망만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의 서거 69주기인데요. 서거 69주기를 맞아 백범 암살 사건과 관련한 증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백범 사상 실천운동연합 김인수 대표는 당시 육군 소위였던 안두희는 백범 암살 6일 전 군 수뇌부와 경무대에 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인수 대표는 은신 중인 안두희를 경기도 가평으로 데려가 이런 증언을 받아냈다고 밝혔는데요. 김인수 대표에 따르면 안두희는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 집무실로 나를 안내한 사람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안두희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높은 사람 말을 잘 들으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인수 대표는 백범 암살 직전 경교장은 헌병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안두희는 암살 직후 헌병들의 호의 속에 빠져나갔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은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김용민 파일.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2018년 상반기 결산 5대 뉴스로 함께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바로 미투 열풍.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확산되는 검찰 내 성폭력 파문. 문무일 검찰총장도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공언.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2016년 11월 당시 권력 실세 우병우 민정수석과 전번이나 통화를 했던 우병우 라인 중의 핵심 안택은 검찰국장. 우병우에게 LCT 사건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부당하게 보고했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나무인격으로 답변. 이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요? 예.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간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했으니까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는 것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그의 입지가 확연히 느껴지고 그 안택은 국장은 검사복을 벗고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며 이런 신앙 간증을 하는데
저는 대학교 졸업한 후 얼마 전까지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살아왔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상사들이나 동료 그리고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소위 말하는 인사 때마다 중요한 보직에 배치되면서 순탄하게 그렇게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일로 본의 아니게 공직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 사건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파문. 당시 안택은 국장의 비위를 조사했던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의 지난해 6월 8일 발표. 안택은 전 검찰국장의 경우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 비추어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면직 청구가 타당하다고 권고하였고, 억울한 면직이라고 생각한 안택은 전 검사. 떨리는 목소리로 신앙의 힘을 빌려 그 억울함을 극복했다고 밝히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얼마나 마음고생 많냐고 묻지만 억울함이나 분노, 불안함도 상당히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키우고 죄 많은 저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도 안택은 전 검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거들고, 억울하게 사회적 위치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잃어버린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해주시고, 그런데 더 억울한 사람이 있었으니 안택은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검사. 떨리는 목소리로 JTBC에 출연해서 사실은 바로 옆자리에 당시 법무부 장관님이 앉아 계셨고요. 바로 그 옆자리에 안모 검사가 앉아 있었고 제가 바로 그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검사들도 많았고 또 바로 옆에 법무부 장관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몸을 피하면서 그 손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였지 결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옆에 법무부 장관까지 앉아 있었는데. 그렇다면 안택은 전 검사의 이 말은 거짓말인가,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실인데 모함당하는 바람에 폄하되고 있는 것인가.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SNS에서는 11년 전에 나온 영화가 새삼 주목받았는데, 이창동 감독의 밀양, 아들을 죽인 범인을 만난 피해자 엄마, 태연자 약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범인을 보며 충격을 받고,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문장이 똑같지는 않지만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안택은 전 검사도 작년 10월 온누리교회에서 비슷한 신앙 간증을 했는데, 처음 느꼈던 억울함이나 분노, 불안함도 상당히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아직도 불완전하고 또 죄 많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터이라서 완전한 평안을 찾지 못했고,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 또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고 저희 교만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믿음이 없이 교만하게 살아온 죄 많은 저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픽션과 논픽션의 큰 벽이 있지만 이 두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는 용서받았는데 정작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의 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 JTBC에 나온 서지현 검사. 제가 나오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귀의를 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밀양에서 주인공 신혜는 교회 목사의 설교를 방해하면서 이 노래를 틀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제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 네,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최근에 미국에 있는 식당에서 우리 미스 USA 회원들에게 딱 걸려버린 이인규가 본인의 입장을 또 대변하려고 장황한 장광설을 늘어놓은 것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예. 아, 정말 아무리 민주주의를 하려고 해도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막 확 그냥 잡아와서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끄럽지만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이인규,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몰면서 또 망신을 줬던 그 인물이죠. 대표적으로 논두렁 시계 사건이 있었는데 이 논두렁 시계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국가정보원이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전면 부인하면서 어제 또 구질구질하게 길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얘기에서 저는 시작부터 법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진짜 화가 나는데, 일단 시작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제가 잘못한 점이 있어 조사 요청이 오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서 조사 요청이 와야지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거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조사 요청이 와도 조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를 일단 깔고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고 이제 시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놀라운 것은 본인이 시계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계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고받게 된 과정이랑 이제 꼭 얘기하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이 작성한 조서가 영구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1억 이상의 고가 시계를 받는 행위는 뇌물수재죄로 기소돼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 징역을 사는 범죄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 입으로 그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사 내용은 재판의 증거로 제출되기 전에는 외부에 알려져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국정원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예. 국정원 쪽에서 강모 국장 등 2명이 사무실로 자기를 찾아와서 원세훈 전 장관의 뜻이라면서 부정부패 척결이 좌파를 결집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 안 된다고 하면서 노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시계 수술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업무 일지에 적어놨고, 그러면서 어이없이도 저는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시계 수술 관련 수사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들의 언행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아예 얘기를 안 하면 누가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이거를? 이렇게 자세한 수사 기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이런 식으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고요. 하여튼 전 어쨌거나 검찰과 국정원이 서로 이런 식으로 폭로로 가는 것은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세훈이 다시 한번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하죠. 원세훈 원장이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술 사실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가 본인 말로는 거절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실이 일주일쯤 지나서 2009년 4월 20일 KBS가 9시 뉴스에서 터뜨렸죠.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은 뭐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막 욕을 했다는 건데 KBS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을 통로가 정말 뻔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일단 알게 된 것 자체도 큰 문제고요. 검찰이라는 행정부의 가장 중립을 지켜야 될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것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어떻게 샜는지를 수사 담당했던 이인규는 이 내용이 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주장을 제가 100% 수용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국정원이 자기네가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당연히 그랬으면 국정원에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사 사실이 새어나가게 됐는지를 당연히 살펴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수사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어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사실이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확인 안 하고 국정원이 알았네? 이런 정도로 지금 응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말을 100%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어떻게 백주대낮에 가능한지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막대먹은 정부라고 하지만 정부 구성원들조차도 가장 중립에 서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조차도 이따위로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고 본인들의 수사 기록이 샜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자체가 전 읽으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인규가 저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저렇게 하는 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수사 기록이 샜으면 저는 당연히 감찰팀을 불러다가 통화 기록들을 수사관들과 담당 검사들의 통화 기록을 조회하고 국정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를 다 확인을 했었어야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말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면서 전 정말 공무원이라는 자들이 저렇게 나라를 운영해 왔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 공무원들이 지금 어디 안 가고 다 거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런 세상인데 이게 정말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지 바뀐 게 없다라는 이 자주 섞인 탄식이 이게 그냥 탄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좀 계기가 됐습니다. 참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치욕인데 말이죠. 이인규 씨. 아니 그렇게 당당하면은 뭐하러 미국에 숨어 있습니까? 사실상 숨어 있다고 보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저런 걸 보고 이제 도피 행각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다르게 표현할 여지가 없고요. 이인규는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와서 석고대죄하고 본인이 저렇게 이메일로 대충 그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떠들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고요. 그 무슨 강무국장이 뭐니 이런 것도 다 대충 얘기할 게 아니라 누군지 실명을 밝혀서 본인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정원이라고 달라집니까? 지금 이인규가 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 했으면 이 사건이 덮여질 일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사 기록이 어떻게 세계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 기록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법집행체계를 믿고 살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연관된 일이라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인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왜 국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특히나 가장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의 기록조차도 국정원이 마음대로 들춰볼 수 있었다면 그리고 수사를 담당했던 담당 검사가 국정원이 수사 기록을 들춰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욕을 몇 마디 할 뿐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면 이게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깡패 조직이지. 예. 전 그래서 이 문제를 이인규가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자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얽혀있는 사람들의 범죄를 자백한 케이스다. 이것에 대해서는 70일을 가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인규 씨는 현재 워싱턴 동포들에게 포위가 된 셈인데요. 이제 미국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기 바랍니다.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미국 교민의 그런 고발도 있었는데 세상이 넓은 것 같지만 좁습니다. 사실 미국 도피 생활을 하면서 거리낌 없이 과거의 과오를 잊으면서 살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이인규 씨, 그래도 한때 검찰의 최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명예는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전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명예 같은 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와서 마지막 진실이나 밝히고 죄값을 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죄가 없다면 어쨌든 수사 담당 검사로서 수사 기록이 국정원에까지 세계되는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이실직고하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알리는 것이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미연합 훈련이 줄줄이 스톱 상태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말이죠. 참 고민도 오지랖입니다. 군사동맹 해체 수순으로 가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뭐 이제 민족 정론인 조선일보가 우파 신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디어 찾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우파라는 것은 외세에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 우파는 외세에 기생해서 살아왔던 우파인데 그런 관점에서 탈피해서 드디어 미국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다는 것, 전 조선일보가 창간 이래 가장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돼서 나오는 기사들의 내용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걸 선언했던 이유는 이미 많은 보도에서 나오고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만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아무 때나 재개할 수 있다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경제 제재나 이런 부분들은 묶었다 푸는데 국제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러저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한미 간의 훈련은 그냥 한미 국방부 책임자들끼리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정상들끼리 통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북핵의 해결이라는 것이 요원하다. 북한이 영 제대로 된 입장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훈련을 다시 재개해야 되겠다라는 선언 한마디를 하고 훈련을 재개하면 이미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엄청난 공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훈련을 하면서 바로 그것이 실전으로 전환됐을 경우 단 한 번이라도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느껴진 이 공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 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북한 사람들에겐 이게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핵 문제 해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군부를 어떻게 달래느냐인데 북한 군부를 달래려고 할 때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한 하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상태인 거고 이 중단한 훈련은 아무 때나 양측이 원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 그렇죠. 사람들이 전직 장성들의 입을 빌려서 이대로 가면 한미동맹이 해체되느니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연간 무역 교류량이나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중국과의 이런저런 사이에서의 관계를 봤을 때 미국은 한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 일본 등 가깝지만 먼 나라들 천지인 상황에서 미국과의 연합연대는 뭐 가장 중요한 필수불가한 요소거든요. 예, 예. 이번 훈련 중단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한미 관계가 매우 돈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역사적 순간에 깽판을 치는 것은 전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장성들의 북한이 우리를 침략할 것 같아요. 이런 징징거리는 소리 진짜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세금을 그렇게 내는데 그 돈 다 어디 갖다 쓰고 이제 와서 뭐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 저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 이거 징징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혹시 이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권지용 씨, 그 지드래곤, 이 군대에 가서 발목을 다쳐서 병원을 갔는데 사병들은 4, 6인실에 묵는데 1인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인실의 이름이 뭐냐면 대령실이었다는 겁니다. 예. 국군병원에 가면 대령들은 대령실에 들어오는데 대령들은 1인실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4, 6인실에 에어컨이 없고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생각하기에 대령이라는 게 되게 높은 자리 아닙니까? 저희 다 이렇게 사병으로 갔다 오니까 뭐 2등병, 1병 시절에 대대장도 높은데 대령은 정말 저기 하늘 꼭대기 가서 붙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령이라는 위치가 공무원 사회로 따지면 4급 과장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보좌관을 하고 있는 저랑 같은 급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사실 별처럼 많고 여기저기 널려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대령들이라고 해서 별 특별할 것 없고 어차피 국가의 월급을 받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들끼리 이런 특수한 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검찰이 검사장급 이상 되면 자동차를 차관급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다른 부처는 차관이 1명, 2명인데 검찰은 차관급이 수십 명인 것처럼 군대도 대령급 되면 병원에 가면 독실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를 세금을 가지고 그따위 짓들이나 하고 자기들끼리 서열이나 따지고 공무원 과장이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과장 나부랑이거든요. 제가 보좌관인데 어디 지금 삼성병원에 가면 보좌관 입원실이 따로 1인실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다가 흥청망청 돈 쓰고 USB 하나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사서 여태까지 돈 써놓고 이제 와서 저런 목리를 또 부리고 나올 때마다 북한이 무서워서 이렇게 오줌을 질질 싸는 저 군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미래가 있는지 저는 정말 걱정이 너무나 되고요. 예. 한미 공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합훈련은 거기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북한이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전제하에서 훈련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재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저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트럼프는 말도 하고 있지 않고 한미 정상 간에 공조는 굳건하다는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 대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 같다느니 한미 공조가 깨질 것 같다느니 이런 식의 반미적인 주장을 내놓는 이런 신문사들은 이제 보수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참 본인들 입장이 되게 난처한 거 알겠지만 좀 한쪽으로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생각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에서 주류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대통령을 뽑혀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데 트럼프라서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할 거면 진작 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이게 뭐하는 짓들인지 저는 알 수 없고요. 이런 식의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는 조선일보의 행태와 자기들 누릴 건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있는 이 군장성들은 정말 개혁의 대상이라고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임기 중에 한국군은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북한보다 전력이 약하다면 국방부 장관들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야말로 이적행위죠.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알고 봤더니 그 전직 장성 중에는 방위산업 PD의 온상이었고 특히 미국 방산업체를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벌였던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자들이 무슨 나라 안보를 걱정하고 있는 건지 참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고요. 그런 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면에 싣고 있는 조선일보도 참 딱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김성애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병원이라고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아직 퇴원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아기가 예쁠 때라기보다는 뭐가 뭔지 모를 때일 것 같고요.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서야 아빠는 드디어 아기의 얼굴이 보이고 아기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괜히 감정적으로 오버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까 잠깐 기저귀를 한번 갈아보려고 기저귀를 오픈을 했거든요. 예.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많을 겁니다. 예. 네네, 뭐 양도 양인데 이거를 다시 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는 많이 봤는데 역시 이론과 실제는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둘째, 셋째쯤 가면은 근데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렇군요. 아니, 둘째, 셋째쯤 되면은 아이들이 먼저 아빠가 유경험자임을 알고 적절하게 배변합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첫 번째 경험에서 산 교훈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험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연합뉴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연합뉴스가 박노원 체제가 붕괴가 되고 지금 조성부 사장이 취임한 지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공영방송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것과는 좀 달리 이 연합뉴스는 참 바뀌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조성부 사장은 나름의 최신 노력을 하고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 이 연합뉴스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창섭 전 편집국장 직무대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창섭이 뭔데 이 사람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 사람이 바로 연합뉴스 안팎에서 손꼽혀온 이른바 언론부역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논란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편집국장 직무대행이에요. 그래서 왜 직무대행이냐면 박노왕이 2015년에 취임을 한 다음에 2012년에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가 파업을 통해서 쟁취해낸 게 이 공정보도 최소장치인 편집총국장 제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제도를 무력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창섭을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편집국장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건데 편집국장이 아니라 직무대행에 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꼼수로 앉힌 사람이 바로 이 이창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취임할 때부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뭐 생쇼를 했던 이 박노왕이 첫 번째 편집국 수장으로 앉힌 자니, 그러니까 이자가 편집국장 대행을 하던 시절에 박근혜 정부 여당 편향보도 논란의 중심에 섰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온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를 좀 돌이켜보면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그리고 교과서 국정화 이슈 여기에서 연합뉴스가 극우나 보수 진영을 대변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결국 뭐 이 사람은 지난해 6월에 이 전국언론노조가 선정을 한 언론부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사람이 연합뉴스를 넘어서 이 전국구가 됐는데 그 계기가 바로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충기 문자였어요. 그래서 이창섭도 장충기한테 문자를 보냈었고요. 그리고 여러 장충기 100일장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에게 정말 최고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때 이 이창섭이 장충기한테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하던 2015년, 2016년쯤에 보낸 문자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편하실 때 국가 현안, 삼성 현안, 나라 경제에 대한 선배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평소에 들어놓아야 기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대삼성그룹의 대외 업무 책임자인 사장님과 최소한 통화 한 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부산 출신이고 스펙트럼이 넓은 훌륭한 분이시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알고 싶고 인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자기라는 이 오만함과 그걸 알면서도 장충기를 돕고 있다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의 이 비굴함. 정말 이 최악의 최악이 겹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연합뉴스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분을 내린 거죠. 예. 그리고 이 연합뉴스가 내린 처분은 권고사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기준으로 어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늘자로,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오늘자로 해임하겠다는 것이 연합뉴스 인사위원회의 결정인데요. 다만 이 녹음 날짜가 어제여서 최종 확정된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한 이유가 공정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 그리고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인카드도 지 멋대로 썼나 봐요. 어쨌든 이 이창섭에 대한 이 권고사직 요구는 조성부 사장이 취임한 이후 보도 책임자를 징계한 중에 가장 높은 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만큼 뭐 살려서는 안 되는 자임이 좀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는데 근데 이 조치에 대해서 뜻밖의 소식이 하나가 더 전해졌어요. 미디어오늘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뜻밖인 것은 권고사직에 대해서 연합뉴스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반발이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의 게시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조 게시판에서 이 징계가 과도하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좀 놀랍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조합원 글을 읽어보면요. 이창섭이 의도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보를 낸 것도 아니고 삼성에 지나치게 편향된 기사를 직접 지시했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다. 장충기 문자 역시 주요 취재원이자 광고원과 친분을 쌓기 위해 사교적 표현을 쓴 것이지 실제 삼성에 굽신거리려고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나도 기자지만 취재원과 형님 그러기도 하고 주니어땐 선배들로부터 경찰들에게 호칭은 형님이라고 교육받기도 했다. 장충기 문자가 세상에 알려져서 삼성의 굴종한 언론의 대명사로 비판받아서 그렇지 이창섭 전 국장의 경우도 의례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겠느냐. 그에 대한 최고 징계가 혹시 자발적 개혁 작업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이나 눈치, 특정 세력의 집요한 비판 때문 아닌가. 이번 중징계를 계기로 앞으로 그런 중책을 맡게 될 분들 역시 기사 편집과 지시에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연합뉴스 노조 게시판 안에는 이 글에 대해서 아니 뭐 이거는 해임도 부족하다. 이창섭은 사태 판단과 기사 가치 평가, 뭐 시각, 리더십, 도덕성 모든 면에서 빵점이었다. 부끄러운 관행을 끊어야 미래가 있다. 당신도 기자라면서 어떻게 이런 염치 없는 글을 쓸 수가 있냐. 뭐 이런 반박들도 있었다고 해요. 아이고,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 형님을 뭐 부를 수도 있다고 치는데 형님을 어떻게 비판하니 그럼? 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연합뉴스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비판 글이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 글에 대해서 동조하는 댓글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연합뉴스가 이 지경인 상태인 겁니다. 이창섭 말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난해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Long gas line forming in North Korea too bad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오, 지금 그 발음이 예사롭지 않는데요? 아, 오늘 아침부터 연습했습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트위터 글을 남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 연합뉴스 특파원이 어떻게 기사를 썼냐면 긴 가스관이 북한에 형성 중이다, 유감이다 이런 보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에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한국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 구상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아마추어처럼 러시아와 이제 대충 하려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찐빠를 이제 세게 먹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이 롱가스 라인이라는 거는 주유소에 길게 늘어선 줄을 뜻하는 수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북한 사람들이 이제 석유를 구하려고 주유소에 줄을 길게 섰다. 정말 안타깝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보니까 번역기를 돌렸군요, 한마디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오버가 됐고,
그것도 이제 워싱턴 특파원이 오보를 냈고 또 이 오보로 기사를 생산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 워싱턴 특파원을 불러들인 모양이에요. 예. 사실 이 워싱턴 특파원이 이 롱가스 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아마 번역 때문에 오보를 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 특파원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어느 매체나. 예. 근데 좀 영어 실력이 좀 의심스러운 분을 이렇게 특파원으로 갖다 놔가지고 어쨌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조치였는데 오히려 좀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런데 이 전보에 대해서도 연합뉴스 노조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다라고 해요. 연합뉴스 노조 게시판에 이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조아무개 기자가 이 인사조치 이야기가 다시 나온 계기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관련 보도에 대한 외부의 문제 제기였던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연합뉴스에 압력을 넣어서 이 사람을 잘리겠다 막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행여라도 특정 기자나 기사에 대한 외부의 집요한 문제 제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기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무자비하게 박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합원도 이창섭의 권고 사직과 워싱턴 특파원 전부에 찬성하는 분들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외부가 비판한다고 우리가 내부 구성원을 저버린다면 언젠가 우리가 똑같은 경우에 처할 경우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느냐 뭐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청취자분들은 정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이거를 보면서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는 한 해에 수백억 원의 세금을 먹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뉴스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곳인데 그런데 그런 연합뉴스에서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서 기사를 써댔었죠. 아직도 이제 4대강에 찬성을 했던 뭐 국정교과서에 찬성을 했던 MB나 박근혜에 대한 용비 여천가를 이제 써댔던 연합뉴스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 외부가 비판한다고 우리 내부 구성원들을 저버린다. 이 말은 지금 연합뉴스 내부의 어떤 사람들은 이 와중에도 지네 조직을 보위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걸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참 보위를 하려면 보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세금을 받아먹으면 안 되죠.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이 외부가 비판한다고 흔들리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 또 언젠가 우리가 똑같은 경우에 처할 경우라고 하면은 지금 연합뉴스는 이 짓거리를 또 하겠다는 건지 장충기한테 또 문자를 보내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의아하고요. 예.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연합뉴스에서 조직 개편이 정말 힘들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쉽게 지금 조직 개편을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체제에서 국가기관 통신사를 정권기관 통신사로 전락시켰던 주범들 그 사람들을 쳐내려면 편집국 간부 대부분을 쳐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합뉴스를 지금 이거를 고쳐 쓸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고쳐 쓰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연합뉴스의 리더십이 바뀐 지 꽤 됐는데 연합뉴스가 바뀐 게 없다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여기엔 다 이유와 맥락이 있었네요. 네, 그 안에서 또 뭐 자기들만 살아남고 싶어서 아직도 발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연합뉴스는 영향력이 막급합니다. 뭐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기사이고 따라서 국민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연합뉴스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과거 적폐 청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연합뉴스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뜨거운 비판과 또 격려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 또 연결해준 정성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8년) 전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이튿날입니다. 조선인민군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38도선과 동해안 연산 등 11개 소에서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했지요. 대한민국은 수적으로 열세인데다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조선은 그날 아침 9시경에
개성 방어선을 격파하고 그날 오전에 동두천과 포천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의정부를, 그리고 6월 27일 정오쯤에는 이미 서울 도봉구의 창동 방어선을 넘었습니다. 창동 방어선이 뚫린 대한민국 국군은 미아리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조선인민군의 전차에 의해 붕괴됐습니다. 내려오는 족족 뚫렸던 것이지요. 오늘은 그 미아리가 주제인 노래입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제목의 단장이란 말은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을 말합니다. 작사가 반야월이 자신의 어린 딸을 전쟁 중 피난길에서 잃은 가슴 아픈 개인적 경험과 연결지어 미아리 고개에서의 이별이라는 주제로 이 노래의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죽은 아이를 미아리 고개에 묻었다는 이야기지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어린 영구는 오늘 밤도 아파를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동지 섣달 지나긴 밤 폭풍 한술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에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살아만 돌아오세요. 네? 여보, 여보.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 섣달 기나긴 밤 부풍 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하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소 물과 넘든 이 고개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샤론스톤님, 정선태 교수님 말씀 들으면 정신이 깨끗해지고 의식 수준이 향상됩니다. 건강 유의하셔서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살아있는 돌림, 한반도의 평화와 무너진 국가 시스템 복원을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